평생보로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 41만 호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여기에 서울 48만 호, 경기 인천 28만 호, 타 지역 29만 호 등 총 105만 호를 더해서 311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께서 제시하신 이 공약 아이디어 아주 잘 경청했습니다. 육아 재택 문제 정말 중요하고 좋은 제도로 생각이 되고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제안들이 좀 많이 접수되기를. 카드 부분은 완전히 무인 자동으로 선항이 세계 2위 글로벌 환적.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바로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2030년 엑스포 유치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 부울경에 굉장히 좋은 영향들을 저는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3명의 대선 후보들 주요 행보부터 보셨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던포스트 5차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은영 소장님, 글쎄 오늘 조사가 기존에 이번 주에 나왔던 여론조사 흐름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조사인가요? 네, 지금 서던포스트 조사는 지난주에 나왔던 조사들하고 그 흐름이 좀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이내, 특히 이제 그 3%포인트 이내에서 그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선 것도 있고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도 있고, 그래서 거의 30% 초반대에 같이 붙어 있는 양상인데요. 그 같은 날 조사는 또 오늘 나온 그 KSI 조사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서 예.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혼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날 나온 조사인데 지금 보시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조사에서는 이소님 저거 오차 범위 밖에서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앞섰다라고 그렇게 지금 봐도 되는 나왔는데요. 지금 그 두 조사가 그 조사 방법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KSI 지금 나온 윤석열 후보가 43.8%, 이재명 후보가 33.8%를 보인 이 조사는 가상번호와 ARS 전화 면접 조사고요. 예. 앞에 보신 그 CBS가 그 서던포스트에 의뢰한 거는 가상번호와 전화 면접 조사를 해서 사실 이제 두 조사 차이가 많이 좀 알려지기는 했는데 두 조사의 가장 큰 차이는 ARS와 전화 면접 조사라는 차이거든요. 예. ARS 조사는 이 응답한 사람이 연령대가 어떤지, 성별이 어떤지 이걸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계음으로 하다 보니까 예. 남성이어도 여성이라고 찍을 수가 있고 예. 60대인에도 뭐 20대라고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 때문에 두 조사의 차이가 나온 것 같은데, KSOI가 지난주에 나온 조사하고 유사하게 나온 게 이제 OBS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18, 19일 날 조사한 거, 여기도 이제 ARS 조사였거든요. 예. 여기서는 이 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45.7, 이재명 후보가 34.7 나와서 거의 11%포인트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RS 예.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전화 면접 조사는 두 후보가 거의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사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그런 차이를 있습니다. 보인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럼 김병민 대변인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이준석 네. 대표와의 갈등이 봉합이 되고 회복을 했죠. 회복을 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선대부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네, 안정적인 모습들을 일단 회복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예.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내용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있는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 지난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에 다소 갈등의 상황들이 있었을 때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윤석열 후보에게 힘이 모이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여론조사 수치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매일 하루에도 한 두세 가지 이상씩 정책 공약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캠페인과 메시지에서도 방식부터 간결한 내용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런 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일부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고 예.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해서도 지난 날과 좀 다르게 굉장히 좀 친숙하고 오히려 더 호감도 높은 형태로서 많은 행동들이 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이미지에 대한 변화까지 겹치면서 예. 여론조사에서 다소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로 조사에서는 일단 오차 범위 내에서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인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2030의 지지율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그 두 후보들 이 춤추는 영상이 있다고 하네요. 그 영상 보고
대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우파 근데 왜 우만 있고 매는 없어요? 곧 나온대요.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기 58도 됩니까? 네네, 가능합니다. 추천해. 청정의 힘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청년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두 후보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소장님, 그 2030에서는 지지율 변화가 눈에 띄는 게 있나요? 지금 이제 20대 그 CBS 서던포스트 자료를 보면은 예. 20대 남성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한 40%대로 나오더라고요. 그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21.2%, 윤석열 후보가 18.6%로 아직은 1위를 이제 지키고 있는데 예. 남성층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표심이 지금 윤석열 후보로 좀 쏠려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이제 상승해서 3자 구도가 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나뉘어서 나간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에게도 일부 가고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이준석 당대표 복귀 이후에 예. 그 20대 남성층이 확실히 그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좀 쏠린 흐름이 나타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글쎄요, 남 대변인, 이재명 후보 아까 그 스트릿 댄스라고 하죠. 그렇게까지 하고 조금 정책적으로도 청년층에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지지율에서는 큰 영향이 없어 보여요. 그러네요. 일단 20대 이대남으로 대표되는 그 연령층이 굉장히 이 지지율에 있어서 유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게 그쪽이 어디로 쏠리냐에 따라서 지금 보면 지지율도 크게 출렁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예. 저 안무가 리아킴을 만난 장면은 사실 2030을 공략하는 것과 더불어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인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위로하고 함께 어울려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소득도 발표했던 그런 자리라고 제가 봐지는데요. 저렇게 몸치였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저는 이것보다 예. 오늘 그 이재명 후보가 대대적인 부동산 수도권의 그 공급 폭탄처럼 보이는 그 311만 호 공급책을 제시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특히나 용산 기지 주변에 10만 호 정도의 주택을 청년 주택으로 하겠다라는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고심을 하고 전략적으로 실제 공공택지를 어디에서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후에 나온 것인데 이런 부분이 그 청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 주거 사다리를 없앴던 부분에 네. 대한 실정에 대한 반성, 성찰도 이미 했고 그리고 정확한 뭐 재원이든 세제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공급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켜보면 떠났던 이대남 그리고 예. 2030의 표심을 잡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오늘로 45일 남았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궁금하죠. 일단 좀 역시 단일화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영상을 보고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결국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논쟁이 제대로 되려고 것 같으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한 18%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 단일화 얘기가 좀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내가 당선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으로 선거를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는 봐요. 1+1이 2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1.5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숫자상으로는 단일화하면 그 숫자가 다 자기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이 선거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저와 이재명 후보 1대1 대결 구도가 되면 굉장히 많은 차이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저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와 또 이재명 후보 1대1 대결이 된다면 거의 같거나 박빙입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안희라라는 말씀을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제의가 온다면 응하실 용의가 있는지. 지금 현재 대표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후보 안철수 후보의 뒷부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차 교수님. 예. 단일화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제안이 오면 어떻게 단일화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오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좀 뜻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단일화 부분에서 강한 그러니까 지금 비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부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부터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단일화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뭐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와의 또 이 정치적 앙금 뭐 네.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단일화를 상당히 지금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 중에는 이번 선거 구도를 넘어서 차차기까지를 내다본 자신의 아마 정치적 거취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구가 겹치는 노원의 지역구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도 만약에 윤석열 후보 쪽으로 밀어줘서 차차기를 노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다 고심을 하고 지금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또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사심이 내려놓지 않고는 그러니까 힘든 것이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보고 먼저 태도를 바꿔라는 그런 아마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단일화 협상을 하는데 당대표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 지금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와 당 대표의 갈등 자체가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출렁거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 대표하고 후보가 소위 말하는 정치적 동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그 뭐랄까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당 대표의 태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 정혁진 변호사님께 김종인 위원장 얘기 여쭤볼게요. 18%.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8%가 돼야 단일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지지율 18% 아직까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왜 18%인지 모르겠어요. 15%면 15%, 20%면 20%지 왜 꼭 18%인지 그거는 전 잘 모르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만약에 단일화가 돼가지고 본인이 후보가 되면 진짜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는데 안 됐다. 지금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단일화 해가지고 안 돼도 그 많은 것을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정한 지분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차차기에 유력한 후보. 제가 봤을 때 차차기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오세훈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오세훈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후보가 안철수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윤석열 후보가 되든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되든 그때는 단일화가 안 됐을 때에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디 뭐 이렇게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 차차기도 노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말은 저렇게 해도 속으로 본인은 간절하게 단일화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뭐 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아까 이 소장님이 잠깐 짚어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거 남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이 안철수 후보가 존재하는 것이 꼭 윤석열 후보에게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안 후보 쪽으로도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이 좀 발견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정권 교체 열망을 더 크게 파이를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작용하는 것으로 지금 전체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가 적합한 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로 넘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충분히 받아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그 시속 게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점에서 단일화의 요구는 더 거세질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1야당 국민의힘의 후보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안철수 후보가 쉽게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변수는 설 이후에 민심이 제3지대에 있는 군소 후보들 간의 또 합종 연행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꼭 필수적인 조건처럼 국민의힘 후보와 지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로 계속 이어질 거다. 뭐 이렇게까지 봐지지 않는 상황들이 지금 지지율로 보여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규 대변인, 저희가 예.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당내에서도 설 전까지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주 지나고 나면은 바로 설 연휴고, 그러고 나면 대선 30 며칠 뭐 이렇게 남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예. 설 이후에는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나요?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그 국민의 민심, 여론조사 지표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단일화라고 하는 세 글자가 대한민국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연말 연초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당내 갈등들이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국민들께 보여드리면서 이런 국민의힘의 상태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국민의 싸늘한 시선이 일부 흩어졌던 모습들이 결국 단일화라고 하는 국면으로 넘어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에 굳건하게 복귀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 모든 역할들을 다 해주고 있고 한 2, 3주 동안 여론조사 지표의 흐름들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면서 정권 교체의 국민의 민심을 윤석열 후보가 있는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다음 주 지나고 있는 그 설까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윤석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민심들이 모여지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뉴스와 여론들이 조금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들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구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후보 등록하고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다음에는 특별한 변수들이 파생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 돌아오는 한 주 정도의 여론조사에서 대반전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으로 더 많은 보수층의 결집 그리고 마음을 정하지 못해 중도층까지도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보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높다. 이번 주 여론조사까지 보자는 말씀이시죠. 지난주 한 주 내내 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이제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입니다. 이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김건희 그 녹취록 방송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일단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이상은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저는 누가 단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결국은 국민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사담이 공영방송에 의해서 공개가 된 것이 부적절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공개된 과정에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주 저희 방송이 이 통화 녹취가 공개되기 전에 이제 하면서 이 파급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 얘기를 나눴었는데 윤영 소장님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여론의 영향 어떻게 평가를? 일단은 이제 그 방송 이후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영향은 윤석열 후보 쪽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0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20대 남성의 지지율을 보면은 그 40%까지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 그 방송 이후에 그 여파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 마이너스 효과는 없었고 그리고 20대층의 좀 결집이 조금 더 가속화되는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오늘 그 서던포스트 자료에서 보면은 무속 신앙과 무속인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60.7%가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그 향후에 그 지금 후속 보도가 그 MBC 스트레이트의 내용 말고 후속 보도가 지금 세계일보 경향신문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미칠 영향이 앞으로 조금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지금 이게 형성이 될지 이게 지금 뭐 오늘 어저께 경향신문 나온 거로는 뭐 무속 중독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썼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좀 심각하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제 또 이제 MBC 보도를 통해 가지고 무정 스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무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김건희 씨와 뭔가 무속 신앙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일반 국민들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한 10명 중에 6명은 보고 계시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거는 지지층은 그대로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것까지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딱 오늘 이제 저희 방송 끝나고 MBC에서 그게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김건희 씨 팬카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봤더니 멤버가 5만 7천 명으로 늘어났고요. 게시글이 뭐 3만 뭐 한 8천 개, 6천 개 막 이렇게 올라갔고 예. 그런 식으로 역효과가 딱 났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보면은 저도 이제 어제 MBC 그 방송을 갖다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속적이구나. 그 다음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MBC 방송에서 틀어지진 않았지만 그 법원 이제 별지 같은 걸 딱 보면 예. 뭐 무속이나 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코 그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난주에 그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 사실은 김을 많이 빼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저도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그냥 귀 쫑긋하고 들었는데 뭐 별거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랬는데 굳이 또 귀찮게 지금에 와가지고 저런 걸 찾아서 들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 부분 MBC가 윤석열 후보한테 좀 많이 도움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저는 들었습니다. 아까 김건희 씨 카페 회원수 늘는다는 부분에서 김병민 대표 웃었거든요. 왜 웃으셨어요? 처음 저 얘기가 나왔을 때 지난주 바로 오늘 아니었겠습니까? MBC 스트레이트 보도가 이제 저녁에 있고 나서 과연 어떻게 전국이 흘러가게 될지 지난주에 얘기했던 시간이 문득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히려 MBC의 보도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철저히 저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쓴 비판들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김건희 대표와 관련된 사적 대화거든요. 사적 대화들이 여과 없이 보도됐지만 정작 중요했던 건 과거 오랜 기간 동안 김건희 대표를 향한 악의적 네거티브 공격은 유흥업소 출입, 주유리 등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국민들께 전달이 됐던 면들이 있겠죠. 지금 와서 또다시 무속이라든지 여러 프레임들을 기반으로 김건희 대표 또 윤석열 후보 전체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듯한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역작용으로 김건희 대표를 응원하게 되는 상황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곳저곳에 대한 이런 보도라든지 방영되는 내용들을 다 잘 알아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유튜브 방송에서 추가로 다 뭐 거의 다 공개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거의 나올 내용들은 이미 다 나온 상황인 것 같아요. 남대변인 뭐 어떤 말? 저도 이제 김병민 대변인처럼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제가 예측을 아닌 예측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저는 뭐 이미 이런 녹취를 가지고 그리고 기자가 그 공적인 행위로 취재를 한 김건희 씨의 녹취에 커다란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지지율에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실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도 그렇긴 했는데 MBC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찬찬히 이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대남의 지지율은 굉장히 발빠르게 반응한다라는 이런 지금 뭐 여론조사 기관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김건희 씨 그 7시간 녹취를 어떻게 다루느냐 언론 보도 행태를 보면 제가 이 이유들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 씨가 뭐 팬카페 회원이 갑자기 늘었다 이것도 사실 언론에서 더 부추긴 면이 있습니다. 홍보를 해주고 뭐 이후에 별 영향이 없었다를 더 크게 확대해서 보도한 면들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점점 뭐 처음에 몇백 명이었다가 1000단위로 늘었다가 몇만 단위 이런 식의 지금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MBC 스트레이트 보도 당시에 사실
이 녹취만 가지고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전후 맥락을 전혀 설명을 하거나 심층 취재한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 이후에 어떤 판단들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붙고 나서 각자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디게 여론의 그 향방을 좀 이제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속 예. 보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무속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드러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증 상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제 보도를 보면 차 교수님 예. 무정이라는 분을 언급을 하면서 김건희 씨 얘기만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윤석열 후보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 옛날부터 좀 인연을 맺어왔다라는 취재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이게 그럼 과거 전에는 김건희 씨하고만 무소하고 연결을 네. 시켰는데 이 보도만 보면은 윤 후보도 상당히 그런 쪽에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걸 좀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아내의 영향 때문에 무속이나 주술하고 뭐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도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총각 시절 결혼하기 이전부터 이 지금 그 이 자신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진로를 나름대로 그러니까 일종의 뭐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또 일종의 그 뭐 스님 비슷한 뭐 또 도사 같은 분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아마 김건희 씨 입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지난번 경선 기간 중에 손바닥 왕자 논란 때의 그런 악몽이 자칫하면 되살아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 사실은 이 지금 무정선임과 윤석열 후보의 관계는 사실 일부 매체에서 이전부터 벌써 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랬나요?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아내인 김건희 씨의 입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증거처럼 이렇게 대주는 바람에 상당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금 무정선임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직접적으로 본인이 아마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선대본부에서 내놓은 해명이 있으신가요? 뭐 사적 대화를 이렇게 여과없이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이 필요한다는 얘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7월 달에 있었던 대화 녹취록 아니겠습니까? 7월 달이면은 그 당시 작년도 여름이고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괴 문건이 돌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악의적인 네거티브가 김건희 대표에게 쏟아졌던 때입니다. 바로 그 줄리라고 하는 유흥업소 접객설부터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악의적인 내용들이 쏟아졌던 게 바로 지난 여름이었음을 예. 다 기억을 상기시켜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당시에 이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엑스파일과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건네면서 예. 사적으로 편안하게 나눴던 얘기들인 것이 저것을 바탕으로 무슨 무속과 연결돼 있다고 이야기를 나누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사실 이게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의 부인의 얘기이긴 하지만은 저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이런 게 뒷받침되는 취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뭐 단정을 내리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치권에서 조금 논란이 됐던 거는 정혁진 변호사님, 홍준표 전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 얘기도 하는데 그 두 사람도 구술을 했다 이렇게 김건희 씨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당사자들은 오늘 굉장히 발끈을 한 내용입니다. 구술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요즘 같은 때 AI가 막 그런 시대에 예. 21세기에 구술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구술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것 같고 우리나라 무속 관련된 뭐 매출이 몇 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예. 그런데 유명한 그 대선 후보가 구술했다라고 하는 것은 굿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어떤 신령한 힘을 통해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승민 후보 아주 유명한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 경제학자이고 홍준표 후보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검사까지 하셨던 분이고 이런 분들이 구술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본인한테 굉장히 그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테니까 예. 거기에다가 만약에 허위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발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확인된 것이 아니고 김건희 씨가 뭐 어떻게 그냥 뭐 그랬대더라 이렇게 풍문으로 들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오히려 그 이런 부분들을 그 좀 잘 그 걸렀어야 됐는데 MBC가 이런 걸 방송해가지고 단초를 준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실제로 이제 당사자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양수 대변인이 좀
좀 길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2시에 네. 기자회견을 가지고 여러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일단은 이 대화에 나왔던 내용들만 갖고 많은 것들을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김건희 대표의 입으로 홍준표 전 후보, 유승민 후보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그럼이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10월 달 같은 경우를 지난해 가을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경선이 한참 진행됐을 때였고 안타깝게도 경선이 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천공 스승이라든지 손바닥 왕자 등으로 무속 프레임에 가두는 듯한 발언들이 상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아니다. 그리고 김건희 대표에 후속되는 저 내용들을 지켜보게 되면 점쟁이들이 오히려 내가 점을 봐줄 정도라고 좀 약간 과장될 정도의 얘기를 쭉 내어놓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무속 프레임에 갇혔던 내용들에 대해서 상대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이 반박성 성격의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런데 차재용 교수님, 글쎄요. 이게 정치권에서 뭐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과 이런 무속 관련 얘기는 뒷얘기로도 많이 돌긴 했었거든요. 이 정치하고 무속이 왜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 사실 우리나라 이거 최고의 권력을 잡았던 뭐 이러한 그 관련해서 유명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무속 관련, 무속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풍수지리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뭐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부친인 남영군의 묘가 경기도 연천에 있었는데 그걸 갖다 풍수지리가의 이야기를 듣고 충남 예산으로 이장을 해서 결국은 지금 왕이 2명이 배출된 거 아닙니까? 고종과 순종이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부모의 묘소를 이장하고 난 뒤에 또 당선이 되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앉아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뭔가 좀 뭐 영향을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한번 정치적인 후일담으로 지나갔던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이 당사자의 흥선대원군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런 나름대로 좋게 이야기하면 권력이지 나름대로는 또 뭐 이 절박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 머리가 끄떡끄떡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건 일가성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이 무속 주술 논쟁이 점점 이렇게 좀 커져 번져가는 부분은 이게 일종의 뭐랄까요.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국민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있잖아요. 일종의 그 주술 뭐 논란 이런 부분들이 또 되풀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비선이 이 개입해서 사사건건 국정을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 때문에 저는 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례하고는 조금 국민들이 차별해서 보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요. 신천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한 건도 있었는데 관련한 좀 녹취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2월에 이제 대구에서 막 창고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속으로 있었던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이미 대통령 될 계획이 있었는지 이걸 뭐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이 누군지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이 건진법사 쪽에 물었다고 하고 건진법사 쪽은 그 물음에 답해서 이 총회장도 하나의 영매인데 대통령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직접 손에 피 묻히지는 마라. 이렇게 부드럽게 가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 라는 것이고 또 그 후보도 그렇게 뭐 법률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관훈 토론에서 보면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내세우듯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추미애 전 장관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남대변인 글쎄 민주당에서 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했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아까도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무속 이 관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삼을까? 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 가도 점집이라는 곳도 많고 실제로 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점을 보거나 뭐 타로를 보거나 뭐 많이들 의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의 문제는 자신들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에 그 무속의 힘을 빌었느냐 빌지 않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 단초가 사실은 토론회에 왕자를 쓰고 나왔던 윤석열 후보잖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해준 그 김건희 씨의 녹취 7시간에 대한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공론의 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해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무속 논란에 김건희 스스로 자신이 무당보다 더 세다. 내가 점을 잘 본다는 식의 발언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건진법사가 아까 추미애 전 장관이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내부의 뭐 제보에 의한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도 된 상황인데요. 신천지 검찰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에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뭐 이렇게 다음에 대통령이 될 때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된다. 일종의 영매가 이만희 총장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무속인의 힘을 빌었다라는 게 또 정황상 어떻게 개연성이 있으니 예. 이런 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 부분을 검증을 하자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적 대화에 나온 부분이라고 얘기하며 가볍게 치부하려고 하는데 이후에 국민의힘의 선대위의 태도를 보면 지금 흔적들을 다 지우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본부 다 해체했죠. 그 네. 이전에 자신들이 올려놨던 건진법사라는 분과 관련돼 있는 영상들도 삭제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 그분의 딸인가요? 뭐 SNS 관련된 부분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개사과 관련된 부분에 인스타그램이 없어진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재빨리 이런 흔적들을 지우고 있는 부분을 보면 예. 지금 무속 관련해서는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도 다급하게 생각하고 뼈아프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뭐 무속에 의탁을 했던지 김건희 씨 배우자가 의탁을 했던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사실상 지금 뭐 김건희 씨 배우자의 허위 경력 뭐 그것이 사기죄가 적용된다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이나 장모에 대한 뭐 양평 땅 부동산 특혜 의혹 이런 부분에 사실상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검증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그 사실관계에 좀 근거해서 비판도 하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대통령 선거를 임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추정성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폭에 의탁하고 의존해서 국정을 운영하려 하는가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 중에서 연결될 법한 내용들을 하나둘씩 끌어서 네거티브 선거로 전체를 끌고 가게 된다면 그게 과연 국민들께서 원하고 바라는 선거 국면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5일 정도밖에 선거가 남지 않았고요. 최근 한 2,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책 중심으로 국민의 삶에 관련된 공약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선거를 앞두고 한탕주의에 빠져서 이런 프레임에 가두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전환시키게 되는 게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오판이라고 보고요. 예. 국민들 보시기에 좀 적절하고 적합한 비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내내 건진법사 얘기가 정치권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건진법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윤석열이 국민의힘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정도로 가볍게 넘어갔는데 그렇죠.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국민의힘 공식적으로 소개를 받은 게 아니고 부인 김건희 씨가 소개를 해주고 김건희 씨의 힘으로 이 캠프에 가서 일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거의 확실합니다. 건진법사라는 분에 대해 가지고 그 여러 억측이 있지만은 제가 정확히 확인한 바로는 그 캠프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그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의 추천이 아니라 다른 핵심 관계자 의원의 추천이었던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윤핵관 한 분의 추천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오해받을 사안이 아니고. 그럼 김건희 씨랑 모르는 사이셨어요, 원래? 전혀 그분이 추천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고. 알긴 알았는데 추천은 아니란 겁니까? 아니면 알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추천한 인사는 명확하게 모 핵심 관계자 의원께서 하신 겁니다. 그 김건희 씨가 사주, 무속, 도사 이런 주술적인 것에 관심이 많긴 하세요? 저는 제가 만났을 땐 전혀 그런 느낌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행사는 일반인이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라
VIP들만 참석하는 개막식이었습니다. 이런 행사에 건진법사와 해우 스님이 함께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겁니다. 그것도 행사장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비중을,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우 스님은 이미 지난해 10월 열린공감TV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가 주최한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회에 3차례 정도 참석해 축원을 해준 사실이 있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사진과 영상은 이러한 해우 스님의 발언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해우 스님, 김건희 씨, 건진법사 세 사람의 오랜 인연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공방이 오늘도 의혹 제기가 이어졌고요. 지난주 내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김병민 대변인께 그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예. 오늘 김건희 씨 프로필 촬영하는 듯한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예. 그걸 두고 또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 이제 김건희 씨 나오는 거 아니냐, 공개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적도 하거든요. 예, 아마 그 선거 대책본부 말 그대로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사진은 아니고요. 예. 나왔던 것은 팬클럽 쪽에서 아마 나왔던 하나의 사진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 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또 국민들 앞에 선거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지난날 이 학력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국민께 고개를 숙이면서 당분간 또 자숙하는 기간들을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도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국민들 보시기에 언제쯤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활동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여론이 중요하다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우리가 대통령 후보의 이제 공식 선거 운동, 현수막도 붙고 선거 유세차도 지나가고 하는 게 한 20여일 정도가 좀 지나게 되는데 예. 그런 기간에 맞춰서 또 활동을 하게 될지 등에 대한 여부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국민들께서 주시는 여론들을 전체적으로 경청하고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공식 활동은 하긴 하는데 그 시기를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거는 선대본부에서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팬클럽 등에서는 김건희 대표의 이제 공식적인 활동이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와 함께 배우자로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 같이 활동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분들께서 바라보는 또 판단의 여지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 많은 얘기들을 현재는 아직 경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김건희 씨가 언젠가는 선거 전에요. 공식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거든요. 네네. 실제 활동을 해서 본인이 소명을 했을 때 이 논란이 끊길까요? 아니면 더 확산이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건희 씨는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좋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신비주의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예. 카페 회원 수가 어제보다 한 5천 명, 6천 명이 더 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댓글 같은 것도 훨씬 더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게 낫지. 만약에 이제 앞에 딱 그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저런 공격받을 것들이 제가 봐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뒤쪽으로 이선으로 계속 물러 있다가 맨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등장하는 형식 정도로 가는 게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좀 국민의힘 관련 내용인데 홍준표 전 대표와의 갈등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은 대선 국면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채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원혼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때다. 믿는 사람이나 또는 후보 입장에서는 다 본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좀 맡기고 저는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선대본부에 합류하는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 중에 하나였는데 차 교수님 이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팀이 될 것 같았는데 공천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는 더 멀어지는 듯한 양상이거든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홍준표 의원이 그러니까 두 사람 만난 그 과정 속에서 뭐 짧게 지나가는 듯이 이야기는 했다고 합니다만 공천 문제를 거론한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종의 자기 사람 신기처럼 비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홍준표 의원이 잘못한 건 분명히 맞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번 대응에 저는 상당히 좀 이 절반의 잘못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법을 빌리자고 한다면 서생적 문제의식은 분명히 제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지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공천 문제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그런 입장을 정한 거는 저는 상당히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에서 상인적 현실 감각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밀실에서 만나서 한 이야기를 딴 사람도 아니고 이 지금 측근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홍준표 의원의 정치적 뒤통수를 강타하는 모습을 띈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것이 참모들 간의 논의 끝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저는 최악의 한 수를 둔 것이 아닐까. 그건 말 그대로 홍준표 의원 보고 오지 마라는 이야기와 통첩을 보내는 거와 저는 뭐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사후 대책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홍준표 의원의 합류는 저는 사실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이 점점 세지고 있는 것이 뭐 방자하다 이런 싱크도 인터뷰도 보셨지만 오늘 출당 얘기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차라리 출당을 시켜줘라. 내가 스스로 나갈 수는 없고 그러면은 시켜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권영세 그 본부장이죠. 권 본부장 이야기 중에 출당 이야기는 없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곰곰이 들어보니까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나를 당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니까 출당을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또 비약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홍준표 후보가 공천 이야기한 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종로의 최재형 후보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종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하고 거의 런닝메이트 같은 보완하는 이미지여야 하는데 최재형 전 후보나 윤석열 전 후보나 일치한 게 너무나 비슷하고 별로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이진훈 그 구청장 같은 경우는 뭐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끝낼 수도 있었던 거를 본부장이 대놓고 홍준표 후보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생각을 딱 했을 것이냐면은 겉으로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똘똘 뭉쳐가지고 나를 배척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의 그 상처를 입어서 본인이 보기에도 더 강한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터져나온 것이 아닌가. 뭐 그 안에 들어가봤자 내 자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전략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잘못 그 대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은영 소장 원래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표 하나도 아쉬워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이게 그 원리가 작동하게 되는데 지금은 좀 다르다. 이게 글쎄요. 지금 2030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런 그런 관점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2시간 더군다나 오찬도 아니고 만찬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좀 서로 간의 갈등은 좀 정리가 돼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나서 즐겁게 다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홍준표 지금 전 당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 글이 굉장히 이게 화가 나서 올리는 것도 있고 막 회한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복합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당 지지층 일부에서 사실 그 경선 때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그 2위로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 윤석열 후보의 경쟁을 좀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대하는 걸 보면은 또 당 지지층 일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저 모습이 이제 곧 단일화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데 단일화도 저런 식으로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또 딴소리를 해갖고 단일화의 대상을 또 화나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백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물어볼 거 있어요? 네. 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더 여기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누가 뭐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이제 말합시다. 예, 저기 있습니다. 그 홍준표 의원께서 지금 여러 가지 불쾌감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관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전 부분인데 김병민 대표님 글쎄요. 저 얘기는 더 이상 글쎄요. 홍준표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느낌도 받거든요. 글쎄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충분한 또 시간이 필요하고 말을 섞어서 보태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뉴스가 돼서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작동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예. 홍준표 전 후보 입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언급하기 시작하면 대통령 후보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여지의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미 어제, 그제 뭐 지방일정 등에서도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나눈 바가 있어서 오늘 저희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행사장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예. 김종인 전 위원장과도 사실상 갈등 국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초창기에 바라봤던 면이 있지만 최근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애정이 좀 남아있는 것 아니냐 또 어느 정도 순간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 모두 함께 모이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의 여지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지금 당장은 작은 생각의 차이들이 있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무거운 민심들을 충분히 체감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그 앞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같이 만나서 얘기하게 되는 단어들 그리고 발언의 수위들은 훨씬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권현세 본부장도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지 잘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선당 후사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지난 날에도 가장 이 당에 대한 애정들을 많이 갖고 있는 모습들이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에 이제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활동했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해야 되는 정치의 국면보다도 정권 교체를 원하고 바라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마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모두가 잘 체감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의 정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국민들의 여론들을 아마 모든 정치인들이 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정 상황에 대해서 정치 평론하듯이 이야기를 하나둘씩 건네는 것보다는 45일 남은 시점에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것을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께서는 훨씬 더 원하고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내용은 이재명 후보 관련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검찰 공화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검찰 공화국의 공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일입니다. 왜 검찰 수사만 받으면 특수부 수사만 받으면 자꾸 세상을 떠납니까? 보복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5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남의 뒤 캐고 너 평소에 미웠던 너 일로 와봐라 수사해가지고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미래로 갑시다. 정치 보복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내는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저 발언이 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면은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 남 대변인. 그러면서 검찰 얘기를 지속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맥락입니까? 우선 저 자리가 그 메타버스로 이동을 해서 거리에서 사실 국민들과 생얼로 만나는 그런 자리의 연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국민들과 만날 때 굉장히 속 깊은 그런 얘기들을 계속 연설을 통해서 했는데 저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 지지층에 대해
좀 결집을 하자 이런 요구들을 하기 위해서 좀 강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책 행보를 해왔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결집이 여론 지표상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니 예. 검찰공화국이라는 공포에 대해서 혹시 잠시 잊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그 현직 검찰총장 출신이 임기를 놔두고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고 대통령 후보가 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리고 30년 가까이 검찰 업무만 담당했던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특수통이라는 그 특수한 직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 국민을 볼 때 범죄자 아니면 잠재적 범죄자 이렇게 나눠서 본다라는 게 세간의 평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없는 죄도 다룰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김건희 씨 녹취 속에 그 얘기가 굉장히 두렵게 또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자꾸 대들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더 한 거 아니냐. 이것은 정치 보복 수사를 본인들이 뭐 제가 볼 땐 그 안에 윤석열 후보와 대화를 나누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김건희 씨 혼자만의 판단은 아닐 텐데 그런 대화를 기자와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동훈 검사 이름도 나오거든요. 그분에게 뭐 어떤 제보할 내용 내가 전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이 공적 영역과 별개의 특수부 검찰만의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저희가 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더 검찰공화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역사적 후퇴가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저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차재현 교수님, 뭐 남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신 지지층 결집의 효과는 있겠죠. 저런 발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예. 메시지 자체는 좀 잘못 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 검찰총장이 지금 대선 후보가 되어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다시 또 이렇게 이 검찰 수장이 대통령까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무소불위의 검찰이 날개를 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표한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용어가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선에 지면 감옥에 갈 것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본인의 우려를 스스로 자아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다 거두절미하고 들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들을 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캥기는 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특수부 검사들 특징 중에 하나는 있는 죄도 만들고 없는 죄도 만들고 또 하나는 있는 죄도 덮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그럼 있는 죄를 덮고 있다는 그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스스로 자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메시지의 어제 이 단어 사용은 상당히 저는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해석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나 봐요. 이게 저는 지금 이제 차 교수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를 하지만 대장동 특혜 의혹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 스스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가 한 방향으로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몇 분이 또 사망을 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돈을 먹었다. 이 돈이 흘러갔다라고 얘기하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데 그곳에 관련된 인물들을 들여다보면 뭐 곽상도, 최재경 뭐 이런 많은 뭐 검찰 권력들의 인물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대부분 국민의힘 관계자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칭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요. 저것이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본인을 옥죄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하면 그런 발언을 내놓지 않겠죠. 실제로 이인영 교수님 글쎄요. 대선 운동에서 아까가 즉흥연설 형식이었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짜지 않은 말이 나오기도 하고 정제되지 않은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지지층 결집이 여권에서 야권과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좀 느슨한
게 여론에도 좀 잡히나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 이제 정당 지지율은 다 결집이 됐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까지는 아직 결집이 완전히 좀 안 된 감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그 지역구에 조금 더 결집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 발언은 이제 정치 보복이라는 키워드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저 단어를 왜 썼나 생각을 해보면 그 정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지금 높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정권 교체를 할 인물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경 안에는 뭔가 좀 그동안 잘못한 거를 혼내주고 싶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 단어를 쓰신 거는 아마 지금 우리 남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지지층의 어떤 조금이라도 더 결집을 하기 위해서 약간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단어로 저 단어를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또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석이 저렇게 또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 전략에 있어서 해석이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메시지는 그렇게 썩 좋은 메시지라고는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뭐 오늘 거의 논평이나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에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수차례 얘기를 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대장동에 관련돼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이를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에 쌓일 수도 있고요. 앞서 이제 남영희 대변인께서 녹취를 근거로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돌려주게 되면 그러면 과거 이재명 후보가 형수 그리고 형과의 녹취 내용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녹취를 근거로 없는 병을 만들어서 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냐라고 이 비아냥되고 있는 여론들까지도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점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한번 내뱉은 말로 인해서 정치적인 득점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를 올가매는 발언들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여지들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예. 지난주에 김건희 씨 녹취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녹취가 또 좀 정치권에 좀 회자가 됐었죠. 관련한 내용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얘기한 내용이네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또 이 방송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명에게만이라도 말해주세요. 이재명이 보니까 흉악한 사람이 아니더라. 욕했다는데 보니까 다 엄마 때문에 그랬다더라. 그런 좀 집안 얘기 좀 그만하면 좋겠다. 자, 이런 얘기 여러분이 좀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동의할 사람을 늘리고 가짜 뉴스로 공격하면 그게 아니라고 해명해주고 좋은 점을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남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가족 리스크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 리스크다라는 좀 지적도 있거든요. 저는 김건희 씨 7시간 기자와의 대화 그 녹취록이 민주당에서 어떻게 뭐 제보를 했거나 폭로를 한 내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의힘에 그 장영화 변호사가 특위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곧바로 이재명 후보의 10년 전 형수 욕설 관련한 녹취를 뭐 이렇게 제보를 했나 폭로를 했나 뭐 이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네.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비열한 맞불 작전으로 결국 이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여실없이 보여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의 이 형수 욕설 과정을 전체적인 부분을 다 들어보면 이해를 못할 분이 아무도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 판단도 이것을 편집하거나 뭐 짜집기 하거나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전체를 다 공개할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까지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아주 불행한 가족사의 그 한 부분인데 이것을 기자와 대화했던 김건희 씨 지금 현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그 녹취와 비교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 욕설 논란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해명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그 길거리에서 큰 연설을 자신감 있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굉장히 그동안
여러 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선거 때마다 이미 검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선이라는 국면에서 또 마주쳐야 되는 것이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렇게 내놓는 이유는 당시에 그 형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정 개입을 하려는 것을 막다 보니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고 그 사이 형은 또 건강도 나빠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을 되돌려준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예. 입장을 바꿔서 많은 주민들이나 국민들 만나면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만일에 당신이라면 엄마에 대해 그런 형제가 있다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욕설 아니라 행동도 했을 것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그 김건희 씨 녹취가 여론조사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한 60점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저희가 CG를 좀 보여드렸는데 이은영 선생님. 네. 이 또 이재명 후보의 이 녹취도 영향이 꽤 있을 거다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10명 중 6명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럼 예. 이게 굉장히 균형된 지금 팽팽하게 균형된 관점으로 지금 두 가지 사안을 다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팽팽한 균형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그것 때문에 그 지지율에 영향이 갈 거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그 형수 욕설 관련은 이게 검색 같은 걸 해보면 3년 전에 이미 똑같은 내용이 이미 다 올라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 젊은 세대에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굳이 또 저렇게 안 좋다라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를 굳이 그걸 일부러 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지율을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또 쉽지 않거든요. 예. 오히려 지금 이 욕설과 그다음에 무속 논란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붙어 있는 이 대선 정국 자체에 대한 그 염증 이런 게 혐오 이런 게 더 훨씬 높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투표율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중도층이 저런 문제가 팽팽하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또 있어 보여요. 예, 예.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초반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30대 초중반에 갇혀 있는 꽤 오랜 시간 돼 있는데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높기도 하고 저런 것도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고 원인을 좀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재명 후보 본인이죠.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건 상당히 작지 않은 실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하면 대장동 생각을 갖다 하는데 예.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 이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진짜로 뭐 이렇게 걱정하는 거 아니냐 일단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다가 최근에 김만배 씨 등 해가지고 지금 변호사가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대장동이 이재명 그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쓸데없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했을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이야기한 것도 이야기한 거지만 사람이 실수할 때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마음이 아주 높거나 아니면 조급하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지금 뭐 마음이 높은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네. 조급한 상태 아니냐. 왜냐하면 자기의 그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사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이다라고 하면은 그 안철수 후보한테 갔을 10몇 프로가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갔었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빠진 그 지지율이 다 안철수 후보한테 갔으니까 굉장히 본인이 지금 그 초조해하고 있구나 이런 시그널들을 유권자들한테 던져주니까 이게 굉장히 작지 않은 실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 변호사님 실수라고 보시는 건데 이거 포함해가지고 불교계하고 갈등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이 되는데 같이 좀 남 대변인께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발언을 두고 평가할 수 있는 거 국민의 눈높이에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제가 볼 때 여론조사로 또 나타나겠죠.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솔직한 분이세요. 그래서 정철 카피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를 두고 자동차 백밀러 같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실물은 사실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오염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길거리 연설이 아니면 지금 정책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런 기회가 없으니 그 솔직한 속내를 밝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봐주시면 제가 볼 때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봐지진 않고요. 불교계 문제는 지금 뭐 진짜 뜨거운 감자인데 이것이 오래 전부터 문화재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상임위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건드리고자 했지만 매번 뭐 선거가 있거나 하면 조계종이든 불교계의 그 눈치들을 봐온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는데 그것을 균형 잡힌 시선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몇 단어의 문제거나 일처리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일을 야기한 것은 제가 볼 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청래 의원을 탈당을 뭐 유도해서 뭐 이것이 이해관의 문제다 제가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오늘 확인한 내용은 그 종교계인 우리 그 불교계에서도 이 이상 더 나가면 또 많은 국민들이 종교에 대한 어떤 또 반감을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많이 사죄를 했거든요. 정청래 의원님도 이 정도에서 좀 이렇게 타협이 되고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안철수 후보 얘기입니다. 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와 대화 많이 할 수 있는 비법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그 관심이 있는 게 있으면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아빠랑 텍 아니면 전자기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둘 다 관심이 있어서. 아버지의 정치 활동이 안타까워서 맡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욕먹고 그리고 낙선하실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딸로서는 아버지가 정치인인 게 불편하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는 아버지 같은 분이 정치인으로 나가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딸인 안설희 씨가 오늘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차재현 교수님, 지금 대선 유력 두 후보와 가족 얘기들이 워낙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는데 안설희 씨는 글쎄요, 이른바 뭐 스펙이 좋다?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그렇죠. 사실 뭐 안철수 후보가 사실 정치에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의혹들이 많이 제기돼서 좀 뭐 이중국적이다, 뭐 미국의 초호화 주택에 산다더라, 뭐 그랬지만 지금 나중에 지금 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렇지도 이중국적도 아니었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유학을 갔고 그리고 지금 또 이 코로나 관련해서 중요한 또 이런 그 연구를 하는 이때 미국 대학의 연구팀에 지금 소속돼 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화면에 놓습니다만 뉴욕타임스에도 그 결과물이 보도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유력 후보 두 사람 다 소위 말해서 비호감의 이 아주 상당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딸을 뭐 또 꼭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기보다는 딸이 지금 앞서 우리가 봤듯이 아버지의 정치의 그런 여러 가지 지향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도움을 주려고 아마 작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 열흘 동안 자가격리를 한 뒤에 공개 행보를 할 것 같은데 이 소장님 글쎄요. 안철수 후보가 반사의 이익들을 얻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가족 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어떻게 뭐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안 후보 지지율로 연결이 될 것이냐. 일단 아까 그 자료 화면에도 안철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히 또 딸이 이제 그 오미크론을 관련한 연구자고 30대 여자다 보니까 그 면에서 얻는 이미지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까 우리 그 정 변호사님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왜 18%를 얘기했냐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최근 그 지지 경향을 보면은 최고로 나온 게 17이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게 좀 치고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좀 밑으로 약간 빠져서 한 12에서 14가 나온 게 있어요. 그 최근 지지율 흐름은 좀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나왔던 KSOI 조사도 지난주가
지난주와 그 전주 조사를 대비해 보면 5.5%포인트가 갑자기 확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층의 결집이나 이 단단한 정도가 아직은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좀 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네. 이거를 17% 최고로 나왔던 걸 좀 뚫고 넘어가지 않으면 단일화에도 일단 탄력을 받기가 좀 어렵다. 이런 지금 시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변수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TV 토론인데 두 분께 짧게 40초씩. 네. 좀 준비하고 있죠. 그럼요. TV 토론 국민들께 뭐 예. 양자 토론도 있지만 이제 법정 토론도 곧 다가오기 때문에 토론을 위해서 국민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짧게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도 TV 토론을 통해서 해명할 수도 있고 윤 후보를 공격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자동차 백밀러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어떤 것도 없이 우리 많은 국민들 앞에서 여러 후보 뭐 양자 토론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다자 토론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직 네. 뭐 법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지 않았는데요. 그 이재명 후보만의 강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뭐 윤석열 후보는 지금 오늘 일정도 다 없애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두 분 다 성실히 준비해서 국민들께 정말 정책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일정을 다 없애고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오해 다른 일정들을 수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합니다. 예. 정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TV 토론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 후보는 아무래도 어눌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말이 너무 많으신데 말씀을 되게 잘하는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그런 실수를 혹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추석 민심에도 그냥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예. 준비를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주와 TV 토론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